반갑습니다. 예, 제가 모자를 벗고 하려고 보니까 빛이 너무 나가지고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잠깐 벗으면 이게 너무 반짝반짝해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스마트 사회 쥐다 프롬을 200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6년 5개월을 하고 우리 김철균 원장님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주제를 이제 제안받고 사실 제가 에듀테크 분야에 정확하게 43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연령이라든가 이런 에듀테크가 어떻게 흘러왔나 역사를 얘기하려면 뭐 한이 없죠. 일연령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게 되고 에듀테크라는 개념을 이제 협회를 만들고 제가 전부 작품이고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 설립의 기초를 처음에 제가 설치 심사위원장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그 온라인 교육하고 이렇게 한다면 꼭 2단자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제가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제 강의를 이렇게 듣는 분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은 약 이게 90분 정도 이상이 요구되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한 3, 40분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자료를 몇 장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그냥 하는 사람도 좀 뭔가 끄림직하고 듣는 사람도 끄림직할 것 같아서 자료는 제가 약 90분 분량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강의 시간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된다면은 뒤에 충분히 좀 질의응답을 많이 받는 걸로 하고 앞에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뒤에 가서 좀 에듀테크라든가 또 우리나라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심을 해야 될 거냐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비드 19 팬데믹과 에듀테크 환경 변화인데 사실은 이게 기반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이란 건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신기술 트렌드와 디지털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제가 어저께까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2022년도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발견했던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IT 기업들도 많고 IT 관련 기관들도 많은데 세계 기관들은 벌써 9월, 10월에 들어오면서 2022년도 트렌드를 막 발표하고 내놓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내는 자료는 제가 하나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나라 국력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정연구소나 민간 그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 트렌드 같은 걸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이게 바로 국력인데 우리는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 제가 여기에 이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필리핀에 있는 탑 IT 회사가 이런 트렌드를 발표해 놓고 이 많은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일장은 챕터 1은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출처나 이런 걸 제가 다 밝혀드렸으니까 한번 꼭 좀 살펴보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맥락만 좀 말씀드리면 넘기고 챕터 2 2장에 가서 코비드 19 이후 에듀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제가 맞추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에듀테크 활용 사례 및 발전 방향인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에서 이제 오래 있다가 2013년도 제가 EBS를 마치고 이제 2013년도에 이 회사에 조인하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구구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정도의 생각과 행동과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될 게 없다. 특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본받아야 될 그 내용들이 중소기업에 가보니까 저도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에 있을 때 전혀 느끼지 못한 현실을 이 중소기업에 가보니까 가, 물, 병에서 병도 안 되더라고요. 공공기관이 있다면 이제 갑, 정부는 갑 그러잖아요. 공공기관 을, 대기업이 병도 안 돼요. 중소기업에 가보니까. 이런 현실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버텨나가고 하는 걸 보면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왔다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결론 및 제언인데 이게 이제 사실 오늘의 제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꼭 좀 우리가 같이 새겨드려야 할 내용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로 신기술 트렌드와 디지털 전환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겁니다만은 지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신기술들이 우리가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신기술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산업 모든 분야에 접목되면서 각 분야가 지금 변혁이 일어나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야는 이걸 빨리 접목해서 잘 발전하고 있는가 보면 어떤 분야는 아직도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정치 쪽으로는 이걸 지금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못 느끼고 있는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도 한 단계 또 바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뭐 늦어도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는 무르 흐름을 역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시지만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근무하고 내가 있는 분야의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접목시켜 가지고 프로토타입으로 끝나지 않고 임플리멘테이션을 시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만들고 어떤 모형까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실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접근해서 어떤 결과를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프로토타입 수준에서 끝나는 게 너무도 많아요. 제가 이번에 지난 9월 7일부터 16일까지 국제 교육정보 표준화 회의를 하는데 중국에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 상해에 있는 상해 화동사범대학교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디지털 트윈을 교육에 활용하는데 특히 고등교육 쪽에서 너무 제가 놀랐어요. 우리는 그 앞단, 그러니까 프론트 쪽에서는 많은 얘기가 되는데 실제 이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많지가 않아요. 정보 R&D도 전부 그 수준에서 개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요.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메타버스 모르면 뭐 사업을 못하는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하나의 그 비즈니스 용어 아닙니까? 예, 그게 뭐 실감형 컨텐츠라든가 전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AR, VR 뭐 같은 카테고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뭐 적응하냐 그 차이인데 이게 이제 교육 쪽에서도 지금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온오프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것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어떻게 인터넷을 쓰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사회 환경에 있어서 지금 비욘드 사피언스란 말이 최근에 이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AI 시대를 총칭해서 비욘드 사피언스, 사피언스 시대를 뛰어넘는다는 용어로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만들어서 낸 자료인데 아마 최근 접하는 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트너에서는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보통 가트너가 2022년도 새로운 트렌드, 테크놀로지 트렌드나 전략을 발표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가트너 분석가들이 이제 바라본 2022년 8대 전략 기술 트렌드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다른 기관에서 가트너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분석한 내용인데 참고가 될 겁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행동 인터넷이라든가 지능형 컴포저블 비즈니스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재조합시키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 마케팅 얘기죠. 그러니까 고객, 공급자, 그다음 공급자와 고객 또 서드 파티가 전부 느끼고 있는 경험을 어떻게 연결해서 마케팅을 하고 또 제품 생산에 반영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고 초자동화 그다음에 어디서나 운영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직장이 꼭 재택근무 마찬가지 해외에 가서도 다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여기서 꼭 공학이란 말을 왜 썼느냐. 프로토타입으로 끝나지 말고 결과를 도출하고 구현을 하라고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분산 클라우드를 다 하는 얘기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가트너에서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은 이 자료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분분석했어요.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이머징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대기업들 중심으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437개 IT 기관으로부터 전문가들을 인터뷰한다든가 뭐 면담을 한다든가 통해서 111개의 기술을 이렇게 추출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2개의 주요 트렌드를 만들어냈어요. 이 자료 한번 보시면은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브스가 2022년 5대 기술 동향을 발표했어요. 이것도 앞에 내용과 약간 좀 비슷합니다만 어디서나 인공지능 서비스로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모든 게 서비스로서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코드도 없다. 코드 없는 혁명. 개발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냉장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냉장고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더 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항상 그걸 전제해 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가전제품은 파는 쪽으로만 관심이 있지 이걸 서비스하고 연결시킬 거냐가 좀 부족하죠. 디지털화, 데이터화, 가상화, 투명성,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비즈니스를 하든 정치를 하든 기업을 하든 간에 투명하지 못하면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적당히 살아가려는 생각 아예 버려야 돼요.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진솔하지 못하면 다 죽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살아서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이죠. 표리부동,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잠이 오겠어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 잠자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정직해야만 살아요. 특히 우리 도산에 관계하고 이 강의를 들은 분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세상을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정직하게. 죽을 때 나 정말 세상 정직하게 살고 죽는다. 이런 말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세계적인 하나의 큰 화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이것도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맥켄지 앤 컴퍼니가 바라본 2021년 이후 2022년, 2023년 쭉 그런 거죠. 10대 우선순위 기술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 이것도 제가 자료로 대신할게요. 그 다음에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 뭐 컴퓨터 하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 유명한 학회잖아요. 여기에서 제안한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그 다음에 AI 문제, 신뢰성 문제, 보안 문제, 코어 테크놀로지 이걸 정리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이 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IEEE CS 컴퓨터 소사이어티에서 2022년도 레포트를 지금 얼마 전에 내놨어요. 최근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2022년도 이게 레포트인데 이 레포트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그 풀 텍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뭐냐면 2022년도에 기술 미래를 얘기하면서 여기 이쪽에 내려가 보면은 23개의 기술을 얘기해 놨어요. 23개의 기술. 그 다음에 이 드라이버 기술, 좀 유도적인 좀 좋은 관점의 기술, 그 다음에 혁신 파괴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소사이어티가 2022년도의 경향을 쭉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연두라는 이 회사가 필리핀에 있는 탑 그 IT 회사예요. 2022년과 그 이후의 기술 트렌드를 쭉 정리를 했어요. 이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하나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해요. 위치 제한 없는 조직, 뭐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나 뭐 조직이 존재해서 사이버상에 존재하니까요. 분산 클라우드, 행동 인터넷, 사이버 보안, 인증 수요가 점점 이제 가상 공간이 확대되면서 인증 문제가 증가되고 있고, 코드 없고 낮은 코드, 인공지능, AR, VR, 블록체인. 이번에 국제표준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유럽 쪽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블록체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스페인 같은 데는 정부 차원에서 이 블록체인을 굉장히 육성시키는 걸 이번에 확인했는데, 정말 우리도 너무 그냥 비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얘기가 많이 되지만 이제는 구현하는 임플리멘테이션 쪽으로 좀 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려면은 좀 굉장히 외람되지만은 대학 중심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대학과 기업이 잘 연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연구된 게 기업에 가서 실제 구현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협업을 해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연구 따로 뭐 실제 구현 따로 이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아쉬움을 느꼈는데 아무튼 우리도 좀 변하겠죠. 이건 MIT 테크놀로지에서 작년에 발표한 거지만 굉장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GPT-3라는 거 자연어 처리 기술 도구죠. 그다음에 데이터 신탁이란 말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도 하고 관리제 해주는 그런 관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CB 인사이트가 얘기한 것 중에 다른 건 다 의미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 중에는 own office of anything, 그러니까 어떤 것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구매도 할 수 있고 주식도 이제 나눠서 구매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물리적 자산을 빌딩을 내가 뭐 1%만 소유할 수도 있고 2%치만 살 수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1장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듣고 싶으면 따로 시간을 만들어요. 제가 무료로 해드리니까. 코비드 19 에듀테크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 저는 교육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교육 및 학습 5대 원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스터 워치스키. 그러니까 3명의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3명의 딸을 2명의 딸은 실리콘밸리 CEO를 만들고 1명의 딸은 대학 교수이자 의사를 만들면서 자기가 느낀 교육관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면서 육아 방법을 변화시키면 세계를 바꾼다 그런 얘기죠. 이 중에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트러스트, 리스펙트, 인디펜던스, 코퍼레이션, 카인드니스. 그래서 트릭이라는 이 5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온라인 교육이든지 오프라인 교육이든지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원격 분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격 교육이 면대면 교육을 가까이나 할 수 있어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이라 하면은 직접 보면서 가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이런 면대면 교육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어떻게 교육적 효과를 주면서 교육적 접근성을 높일 거냐는 방법론 쪽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리 원격으로 하면서도 강의를 하는 교사나 선생님이나 교수가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커스터머는 완전히 달라요. 예. 방송으로 강의하면서도 눈은 감고도 입은 돌아가는 강의가 있어요. 가능해요. 그러나 열정을 쏟아붓는 건 달라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온라인이니까 대충 한다. 더 온라인이니까 더 열정을 쏟아붓으면 강의를 듣는 분은 더 와 닿게 돼요. 이런 점에서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신뢰성, 그 다음에 상호 존경성. 교수가 학생을 존경하고 교수 선생님이 학생을 존경하면 똑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하겠죠.
이건 좀 오래된 내용입니다만은 아마 2017년도 정도에 과기부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좋은 키워드는 다 만들어내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또 새로운 키워드 만드느라고 오만 노력을 다 들여요. 좋은 건 그대로 가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만은 저는 단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교육에 있는 사람은 브릿지 역할만 해라. 가교 역할만 해라. 지금은 좋은 걸 다음으로 잘 넘겨주려고 하는 게 교육이지, 교육을 5년 단위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해요.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게 과거의 좋은 거 그대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더 부가시킬 거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미래의 요구들의 세 가지 역량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역량. 어떤 방법론만 찾지 말고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생각지 말고 왜 내가 서울을 가야만 하느냐, 무엇으로 해서 서울을 가야만 하느냐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성을 통해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하고도 타인과도 역량을, 소통 역량인데 이제는 기계와의 소통 역량. 요즘에 우리 집에 그 무슨 디바이스가 있는데 텔레비전 켜줘, 내 전화기 어디 있는가 좀 찾아줘, 다 찾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근데 기계하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번호 눌러가지고 눌러서 방송 채널 찾으면은 요즘 2살, 3살만 돼도 이제 다 그걸로 찾아요. 응? 할머니, 할아버지는 리모컨 차진이라고 난리 나는데 애들은 입으로 다 해결한다고. 이런 시대가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교육을 해야 될 거냐, 어떻게 교육할 거냐 생각할 때지, 교육은 과거를 기본으로서 미래로 나가는 게 교육이지 과거만을 생각하는 교육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사이티 4.0에서 소사이티 5.0,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우리나라는 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에 가면 4차 산업혁명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서는 소사이티 5.0이란 말을 더 써요. 그러니까 산업, 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자, 이게 사회를 바꿔요, 사회. 그러니까 소사이티 5.0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이나 가치 창조, 다양성, 분산화, 이렇게 회복력 어떻게 키울 거냐, 그 다음에 환경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 거냐, 이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 나갈 거냐. 이게 지금 우리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큰 변화의 시기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매경 이코노미에서 그 신문에서 있다가 좋은 자료로 해서 제가 조금 인용을 한 겁니다만, 코로나 사피엔스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없고 접촉이 없고 노스페이스. 우리는 물리적 거리란 말을 얘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의 어떤 자료를 읽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하라. 물리적으로 거리는 두어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두기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어도 SNS 활동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는 가깝게 하는 방법을 찾아라. 근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쓰는데 외국에서 어떤 잡지에는 그게 말이 틀렸다. 피지컬 디스턴스가 맞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깝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좀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런 코로나가 나오면서 생태계 파괴 문제가 나오고 환경의 중요성, 돌봄 이코노미, 그 의료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뉴노멀을 찾는 여정에 돌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과제로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이나 원격 교육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여러분 브랜디드 러닝이라는 게 있고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있는데 막 그렇게 혼용해서 쓰시던데, 브랜디드 러닝은 어떤 개념이냐면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런 걸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하이브리드 러닝은 동일 시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하이브리드 강의입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저와 면대모를 하고 줌으로 듣는 온라인으로, 이거는 하이브리드 강의라고 해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집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또 그 어떻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런 건 브랜드더라고.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개념적.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을 거예요. 틀리면 누가 반발하면 내가 고칠게.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뜨고 원격 진료가 외국에서는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죠. 제가 오늘 새로운 용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비드 팬데믹, 코비드 대유행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맥켄지에서 7월 달하고 8월 달 두 개의 자료를 발표했어요. 뭐냐면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 것인가? 코로나는 어떻게 종식될 것인가? 그 자료가 나왔는데 그 자료를 제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 용어가 나와요. 팬데믹은 대유행이잖아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뀐다.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엔데믹 언뜻은 종착역으로 간다 이 말 아닌가 싶어. 그게 아니라 팬데믹은 대유행이잖아요. 엔데믹은 찾아보세요. 풍토병이에요. 이제는 대유행에서 풍토병화 된다 이게. 그러니까 변이가 많이 생기면 그 맨 변이 생기는 때마다 백신을 따로따로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 각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다는 그 개념의 엔데믹이에요. 이제는 지역마다 코로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는데 거기 나온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엔데믹 코비드-19 may be a more realistic endpoint than herd immunity, 집단 면역. 집단 면역보다도 더 현실적인 종점이다. 엔데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토병. 이제는 코로나가 풍토병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라는 많이 쓰지만 엔데믹이라는 용어는 아직 아무도 안 쓰고 있다고 제가 오늘 썼는데 처음으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코비드-19 이후에 그 에듀테크 필요성 및 중대성 증거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결국 뭐냐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이나 접근성, 다양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뭐하고 연결해? 서비스의 고객화, 효율화, 맞춤화예요. 근데 이것을 오프라인 교육으로만은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육의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키자. 이게 에듀테크고 서구에서 영국을 중심으로는 에듀란 말을 쓰지 않고 에드라고 써요. 에드테크. 근데 우리나라는 에드테크 하면 광고 기술로 바뀌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에듀로 부르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에드로 부릅니다. 에드테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CPND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런 관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성공적인 에듀테크 요소에서는 뭐 기술 기술을 통한 접근성 개선, 콘텐츠 서비스 품질 및 보증, 인적 자원 개발과 확보, 에듀테크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지금 법과 제도가 빨리빨리 못 따라가줘요. 지금 어떻게 사회 환경이 변하고 그러는데 옛날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에서 저는 에듀테크 표준화. 이거를 제가 그렇게 잠깐 보여주면 이번에 국제회의를 하면서도 교육정보기술 표준화. 앞으로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콘텐츠 공유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메타데이터. 그다음에 맞춤형 학습하려면 상호 운영성, 학습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국제 표준으로 논의하고 일주일 동안 이번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 논의기구가 ISOIC JTC SC36에서 하고 있어요. 지난 9월 7일부터 16일 동안 17일까지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자료가 다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이런 거 들어가서 기업하는 사람이라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은 글로벌 정보에 민감해야 돼요. 제가 외국에 가서 어떤 마케팅 같은 거 하면은 여기 메타데이터 표준을 뭐를 채택했습니까? 그 표준을 뭐를 채택했는지도 답변 못 하는데 그 사람들. 근데 두바이 가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표준을 뭘 적용해야 할지는 몰라요. 국제 표준을 적용해야 돼요. 메타데이터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콘텐츠 관리를 하려면. 근데 국제 표준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MLR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런 거 보시고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국제 표준을 20년 하고 20년.
이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후임자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 표준화가 어떤 거라는 것도 좀 보실 수 있는 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선생님들아 줌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뭐 모든 걸 어떻게 다 해드릴 수 있겠어요. 방법만 알려드리면. 그러면 에듀테크 환경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맞춤학습, 그건 빅데이터가 기본이 되겠죠.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온오프라인이 병행이 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온라인만 할 수가 없으니까 오프라인으로 병행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걸 하이브리드로 할 거냐 블렌디드로 할 거냐는 이제 뭐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학교 역할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중요성을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몰랐는데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피곤했겠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학교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번에.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 역할 변화했고 있죠. 그다음에 부모 역할 굉장히 증대해 있죠. 그래서 결손이나 조선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거. 사이버 공간이 점점 확대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가정학습이 굉장히 중요시 됐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시 됐다는 얘기. 시간은 작고 가고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코비드-19 에듀테크 활용 트렌드, 이것도 특별하게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거는 호주, 캐나다는 우리 국제표준에서 전문가들하고 만나면 이것만 가지고 밥 먹고 살아요. 정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하죠. 접근성 문제. 교육 소외계층이 어떻게 소외받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거냐.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요. 그네 나라들은. 그럴 때 교육의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실감형, 이건 다 넘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시 강조하는 게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ESG 교육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거. 초, 중, 고 대학에 통틀어서.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 중, 고 대학에서 지금 ESG 강의를 본격화한 데는 많지 않아요. 기업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특히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거죠. 유엔이 201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17개가지 고를 설정했어요. 이걸 어떻게 구현해 나갈 거냐를 가지고 대학에서는 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애들을 교육할 거냐, 대학의 마스터 플랜에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이걸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가. 특히 이 중에서 퀄리티 에듀케이션.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가 유엔의 SDG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를 같이 생각하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심사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도록, 그럼으로써 세상이 더불어 가도록 해주는. 그 다음에 이것은 코비드-19 이후 에듀테크 기반 학습 서비스 트렌드인데, 이거는 뭐 잘 아시겠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댑티브라든가 퍼스널라이즈 러닝, 모바일, 그 다음에 바이트 사이즈 러닝 들어보셨어요? 콘텐츠 크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한 번 딱 물어서 삼킬 수 있는 바이트 사이즈 러닝. 제가 기업에서 만들어 보니까요, 아무리 컨텐츠 커도 3분 이상 길이 나면은 3분 이상 길어지면 그건 안 봐요, 잘. 그러니까 교육에서 수업 시간에 잠깐 쓰려면 1분이면 딱 좋아. 그 이상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벌써 주의가 산만해져. 네. 우리나라 1970년도, 80년도 연속곡은 전부 15분 내지 20분짜리였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연속곡이 늘어나느냐? 편성하기 좋아서. 길어지면. 결국 인간의 귀가 가장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는 타임 인터벌은, 타임 스팬은 20분이래요. 그런데 온라인이나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1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3분을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바이트 사이즈더라. 그 다음에 LXP. 이제는 경험은 교육에서도 내가 저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어. 야, 우리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어. 들어보니까 좋더라. 써보니까 좋더라. 도산에 가니까 좋더라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가야 헛거요. 어?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이러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경험 마케팅. 회사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존 고객으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게끔 하라 이거예요.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잘하면 돼요. 나머지 스킵. 그 다음에 뭐 러닝온고라든가 요즘에 걸어다니면서 공부하는 그 얘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코비드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놀라운 혁신이 이루어지는 교육, 협업과 공유의 중요성.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 문제가 발생이 돼요. 뭐냐? 애들이 학교를 못 나가니까 연결이 끊어졌다. 정서적 문제가 떨어져요. 정서적 문제가. 사회적 활동이 떨어져요. 내가 테네시 가서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때 세미나에 듣는데 미국에 모르겠어 사실이 어떤지 모르지만 홈스쿨링 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모두 학교를 의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된대요. 같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 말 듣고 일리가 있다. 집에서만 있으면 되겠어. 애들이 나와서 사회 정서적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변화, 이거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게 굉장히 좋아졌죠.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내가 2, 3년만 버티면은 정년하는데 지장 없겠지. 근데 2, 3년을 못 버티게 생겼어,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때문에. 왜냐하면 좀 온라인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막 애들이 더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게 이제 어린이 보호와 안전 문제가 지금 이번에 대두됐죠. 코비드 쪽에. 그러나 이제 좋은 점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존경심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모두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예측했던 게 너무 아쉽겠다. 이 시간이 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요. 그러나 에듀테크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 아니에요. 그러나 디지털 교육을 해서는 제 스스로가 최고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모든 게 국제표준 다 적용시키고 있고 모든 거에서 고객 지향으로 가고 있고 철저하게 제가 부탁하는 것도 그 주의입니다. 고객 지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한번 써본 사람의 얘기한 것을 금과 혹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공테크라는 그 전시문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4개 기업이 교육기업이에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교사 중심, 아이스크림 메디어, 가정학습,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스크림이니까 스윗한 아이스크림으로 발음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알죠? 절규하다, 애치다. 교육에 목말라서. 이 이름은 이어령 교수님이 장명해 준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홈런 하면 뭐냐면 홈런, 집에서 학습하는 건데 아이스크림 홈런이면 홈런 쳤다. 그러네. 이렇게. 그러니까 발음도 좋아야 되고 듣기도 좋아야 되고 느낌도 좋아야 이게 성공하더라고.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명 잘해야 돼. 내가 한 건 아니지만은 참 잘했어요. 제가 봐도. 아이스크림하고 조인도 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 이런 게 많이 잘 만든. 우리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참 나가고 있어요. 트렌드만. 중소기업이지만 미래지향적인 로드맵이 없으면요. 신규 직원이 오더라도 이 직원들에게 대한 비전과 철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서비스 지향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모든 건 플랫폼 기반으로 간다. 우리는 피지컬한 상품은 뭐 코딩 로봇 18개국에 수출하는 거에는 피지컬한 건 없어요. 거의 다 노지컬하고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게 ER뱅크예요. 에듀케이셔널 리소스 뱅크라고 해서 제가 EBS 사장 시절에 EBS의 그 클립을 EBS 방송 강의를 EBS에서 나오는 강의들을 세계 테마경이나 이런 거를 교육에 맞게끔 3분에서 5분짜리 클립으로 쫙 만드는 걸 제가 사장실에 6만 개를 만들어주고 나왔어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 만들 때 엄청나게 반대에 부딪혔어요. 수능에 써야 될 예산을 돌려가지고 제가 그걸 만든 거예요. 지금 잘 써먹고 있어요. 그거. 내가 많이도 사주고. 그 클립이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EBS에 있을 때는 EDRB, Educational Resource EDRB, Educational ED,
에듀케이셔널 디지털 리소스 뱅크, EDRB. 그 EDRB라는 용어를 제가 어디서 가져왔느냐? 영국에 가니까 NDRB라는 용어가 있다. 내셔널 디지털 리소스 뱅크. 그래서 제가 이자만 바꿔가지고 EDRB를 만들자 해서 6만 개를 만들어주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늘어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300만 건의 콘텐츠를 가지고 서비스에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뱅크로 구축해.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KBS, MBC, 그 다음에 YTN, EBS 이런 걸 통하고 소싱하는데 가장 많이 소싱하는 데가 영국 BBC. 이런 데서 소싱을 해서 그걸 아까 2분, 3분짜리 클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실감형 콘텐츠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는 실감형 콘텐츠는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실감형 콘텐츠. 그러니까 웹에 전부 띄워서 이렇게 만든. 지금 우리가 한 5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지금까지의 그 300만 건의 컨텐츠를 우리가 확보해서 가공시키는데 우리 CEO가 약 1,700억 정도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가끔 이제 프라이빗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죠. 근데 땅을 샀습니다. 네? 어떻게 됐겠나? 근데 전부 이 콘텐츠 만드는 데서 지금도 콘텐츠는 있다면 그냥 무조건 삽니다. 좋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300만 건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만들 때 품질, 창조성, 독창성, 설계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만드는데 모든 이미지에도 우리가 메타데이터 태깅을 다 하고 거기에 설명을 다 붙이고 이래야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만 가지면 안 되죠. 이미지만 가지면. 이런 것들을 약 140만 건.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전부 클립화시켜요. 지금 이거 전부 학교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개미 같은 우리나라 개미 많이 있잖아요. 개미를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 이거 외국에 팔리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개미 알에서부터 개미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개미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Head, thorax, and abdomen. My body can be divided into 3 major parts. 이런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적게는 150, 많게는 250까지 들어가요. 이게 영국 같은 데서 올 때 음성 없습니다. 그냥 묵음으로 와요. 그걸 갖다 전부 우리가 말 붙이고 전부 또 다시 만들어요. 그 만든 거 하나 또 보여드려요. 그 어떻게 이게 이제 무르 순환인데요.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70% of Earth's surface is 제가 composed 조금 of 시간이 water. All 없으니까 living 스킵해 가면서 things. 보겠습니다. How does the water by solar energy? The solar energy evaporates the water 무르 from 순환 the 과정을 ocean and 설명하는 land 겁니다. and turns it into warm clouds. The rain that falls to the ground becomes streams, underground water. 이런 식의 컨텐츠가 엄청 우리가 요즘 화산 얘기 많이 나오죠. 화산 같은 것도 What happens when a rock deep in the ground melts? 이런 식의 컨텐츠를 소스를 갖다가 교육에 맞게끔 전부 바꿔나가요. 이런 과정을 교육기업에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교육기업이 있지만은 우리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지금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컨텐츠 확보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이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25년도까지는 약 1,000만 건 이상을 지금 확보하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 지금 메타데이터 태깅하고 있고 교육과정하고 또 전부 연계시키고 이 팀이 존재해요. 지금 이 팀이 계속 이 일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전부 국제 표준에 맞게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S의 비대면 서비스가 엄청 지금 이 회원이 10만 명이 넘으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95%가 이 아이스크림 이 S를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효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학부모께서는 아이스크림 하면 다 알죠.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스크림도 알지만 이 서비스를 다 알죠. 모르면 초등학교 학부모나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니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움직이면서
뭐냐면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선생님들이 본인 전화번호 노출 안 하면서 통화하기를 원해요. 그런 문제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쌍방향 협동학습 수업도 팅커벨이라고 해서 이거 대인기입니다. 지금 이게 교사 회원이 약 11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모든 학습 활동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퀴즈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서로 학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툴인데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메타버스 같은 걸 제대로 구현하려면 실감형 컨텐츠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걸 또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회사 아이스크림 홈런 맞춤형 학습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약 데일리로 약 1,700만 건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 학습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구현해가지고 지금 현장에 적용된 건 다른 데도 한다 하지만은 감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도교육청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우리 자회사에 관련 분들을 소개시켜주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파블로 아트. 이제는 예술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자. 미술 같은 것을 온라인에서 태블릿 환경하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런칭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블로 아트, 아트봉봉 이런 이름으로 지금 출시가 되는데 이제 예술 쪽도 온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예술품 경매도 온라인으로 하듯이 이제 예술 교육도 꼭 뭐 교육이라면 영어, 수학 뭐 이것이 교육인 줄 알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술 교육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요. 컴퓨터 하는 사람보다도 예술 분야, 체육 분야에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더 아이디어가 많어, 그 사람들은. 예? 컴퓨터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일부는 컴퓨터하고는 대화를 잘해. 근데 사람만 붙여놓으면 이게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예? 콜라보가 잘 안 돼. 근데 예술 쪽에 있는 사람은 기본이 콜라보가 되어 있어. 특기, 기타, 특기, 축구, 특기 뭐면 너 얼마나 했어? 축구 잘하는 사람은 조기 축구를 했던, 요즘 뭐 조기 축구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조기 축구를 했던 뭘 했던 간에 단체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역시 기업에서도 잘 하더라. 예? 아까 노코드, 로코드, 코드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야. 근데 기획만 잘하고 아이디어 잘하고 잘 협력하면 다 이루어져. 처음부터 수학 잘하고 뭐 해서 미안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 잘해야 돼. 잘하면 좋은데 수학이 기본이니까. 결론 내겠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에듀테크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데 수요자 기반으로 모든 걸 나가자. 그 다음에 부처 간 민관 협업을 좀 추진하자. 제발 이래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국의 북경사범대학을 가니까 AI 교육 관련 AI 프로젝트를 10개를 추진하는데 북경사범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칭화대학, 상해에 있는 대학, 뭐 북경대학 이게 컨소시엄을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우산 엄브렐러 밑에서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 부서 1, B 부서 1이 따로 놀고 여기 심사기관 따로 있고 여기 심사기관 따로 있고 뭐 심사 공정성 한다고 그냥 오만 대서 심사위원들 보시니까 그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심사하고 있고 이게 되겠어요? 공정할 거 공정해야지. 예? 이게 말이죠. 제발 좀 프로젝트를 하나 제대로 해가지고 하나를 하도록 제대로 해서 하나의 우산 밑에서 엄브렐러 밑에서 쫙 진행이 돼서 끝나면 임플리멘테이션이 돼서 적용할 수 있게끔 좀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나라가 좀. 예? 이게 안 되니까 말이죠. 돈은 돈대로 쓰고 지금 메타버스 하니까 개인하고동이나 전부 메타버스 한다고 그러네. 예? 그 메타버스가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난 중국 말이죠. 이러는 거 보고 놀래는 거라니까. 그 대학에 말이죠. 쫙 해가지고 그 교수가 제가 잘 알아서 만나면 쫙 밑에 가지고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거기서 삐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발 부처 이기주의 좀 빨아주지 마라 이거야. 이기주의 좀. 에? 그러니까 받게 할 때가 한두 개 해야지. 나 대통령 참 힘들겠어. 근데 서로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서비스 호환성
및 기능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야겠다. 서비스로 모든 걸 판단해라. 서비스 연계. 적응 기반 마련해줘라. 개인별 학습. 그 다음에 개방형 클라우드를 써라. 개방형 클라우드 환경을. 이번에는 우리나라 교육 쪽에서요, 이 클라우드 문제 때문에 많이 셧다운되고 접근성이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이 클라우드 어차피 안 쓸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 격차 문제.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 줄 거냐. 캐나다나 호주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걸 제일 중요시 하더라고. 얼마나 기술적으로 좋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접근성이 높으냐를 따지고 있더라. 여기서 저는 요거 하나 보여주고, 나의 디지털 라이프 스킬. 예.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스킬을 심어줘야 할 거냐를 깊이 생각해. 디지털 지수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여기서 요걸 제가 좀 디지털 시티즌 아이덴티티, 스크린 타임 관리하는 방법, 사이버 불링, 사이버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 비판적 사고, 디지털 족보 남기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 연민성. 계속 카톡이 와, 계속 좋은 정보 보내줘. 그러면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라고. 근데 너는 보내라, 나는 받는지 안 받는지 넘어가. 이게 보내는 사람은 할 일 없어서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친구로 해서 보내면 고맙소, 좋아요라 하나 눌러주는 그것마저도 없어. 그러니까 디지털 연민성. 그러니까 디지털상에서 감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거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좀 잘 키워줘라. 에듀테크 발전은 다른 건 다 한데 앞으로는 큐레이션과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이 중요하고, 저작권이 무료인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쓰려고 하면 저작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정책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소셜 이모셜 스킬을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키워줄 거냐. 그 다음에 ESG, SDG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반영시켜 줄 거냐. 그래서 국가 차원의 어떤 민관 학위 협력한 K-에듀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걸고 있어요. 이게 지금 플랫폼의 구상도입니다. 이거는 아직 공개적으로 오픈 내용이 아니라서 잠깐 내리겠습니다. 이게 닫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저는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를 대비한 전반적인 교육 정책 변화가 필요한데 블렌디드 하이브리드 교육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지원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이제는 어떤 전산센터다, 대학의 지원센터가 어떻게 교수들을 잘 지원해 줄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학생 지원을 제대로 할 거냐, 이건 플랫폼 기반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거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미래 가치 창출은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미 태어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알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알파 베타로 나가겠지만 이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거냐, 어떤 가교 역할을 할 거냐를 생각해야 되겠다. 지금 있는 우리만을 위해서 아니라 앞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초석을 지금 다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을 했지만은 이제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상상이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로 하여금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아이를 키울 것이냐, 윈도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아이를 키울 것이냐.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아이는 나를 중심으로 내 뒤밖에 뭘 봐. 윈도우,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아이는 바깥을 보면서 더 멀리 볼 수 있어. 이게 바로 우리의 교육의 방향점, 시사점을 가져야 돼. 왜 서양에서는 탐험가라는 직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탐험가라는 직업이 없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 아시아 국가들은 바다에 다 격가 있으면서 깊고 섬 안에, 연안에 있는 섬 몇 개 차지하고 끝났지. 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구를 돌아와 가지고 아시아 근방까지 다 차지한 동안 우리는 그냥 안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탐험가적 기질을 지금부터 키워라.
탐험가적 기후를 키우고 세상을 넓게 보는 윈도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아이를 키우도록 해야 돼요. 그런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가 깨우쳐야 돼. 여기도 지금 교수님들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강의 듣는 교수님들이 많아야 돼. 대학이 제대되려면 교수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본이고 그 후에 마인드 트랜스포메이션이지.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회원님들, 또 줌으로 듣는 우리 회원님들, 우리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을 바꾸면 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진정성 있게 바꿔라. 교육은 진정성이 있을 때 효과가 최고 높더라.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넘은 것 같아서 끝나고 질문은 언리미티드. 가고 싶은 사람 가고 묻는 사람 묻고 이러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